안녕하십니까. 샤론 코치 이미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샤론 코치가 추천하는 엄마들이 꼭 읽어야 될 책, 즉 샤론 코치의 엄마 필독서. 자, 시작할게요. 자, 158페이지 내용을 보면요, 선택에 대한 문제거든요. 선택.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선택으로 가득 차 있다. 가령 출근할 때 지하철을 탈까? 차를 탈까? 차를 가져갈까? 오늘 해야 할 일 중에서 어떤 일을 먼저 할까? 점심은 누구랑 먹을까?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 앞에 놓여 있다. 살면서 누구나 이런 선택을 피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이 스스로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일상에서의 선택들을 되게 소소한 것들로 여겨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중 몇 가지 결정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한다. 입학과 졸업, 결혼 등의 결심이 그런 경우다. 즉, 일상에서 보통 우리가 왜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어보셨나요? birth, death, 태어나는 것과 죽음, 아내, 그렇죠? 선택, 말씀 많이 하잖아요. 자, 이것처럼요,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들이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01년도에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갔었는데 그게 제가 한 결정은 아니었고요. 그 당시 남편이 이민에 대해서 꿈을 꿨어요. 미국으로 갈까? 캐나다 갈까? 어디 가서 우리의 제2 인생을 살아볼까?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민 신청도 하고 유학 신청도 하고 떠난 거거든요. 그 선택이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 봤더니 제가 2001년도에 아이랑 같이 유학을 갔다 와서 아이들 영어 실력을 많이 만들어 놨더니 아이가 고등학교를 갈 때 또 아이가 대학을 갈 때 영어의 위력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결국 입사까지. 결국 부모의 선택이 자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고요. 또 자녀의 선택이 또 본인한테 아니면 본인이 또 자녀한테 연결되겠죠. 이렇듯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리고 지금 자기는 이 선택의 의미를 모르지만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이 선택이 나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선택의 뒷면에는 기회비용이 존재한다. 선택만큼 후회의 수도 늘어난다는 의미다. 자, 어제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영문과가 아닌 경영학과를 갔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직장을 갔으면 어땠을까? 물론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다. 자, 그래서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잘 가는 코스트코 있잖아요. 코스트코. 보통 이제 코스트코 가는 분들도 있고 이마트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코스트코는요. 이미 그 MD들이 만약에 햄이 있다. 햄을 많아야 한 3개? 그 정도? 4개? 딱 이미 그들이 선택해서 갖다 놔요.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2, 3개 중에서 고르는 거야.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마트는 햄의 종류가 한 10가지야. 자, 소비자가 어떤 걸 좋아할까요? 선택이 많은 걸 좋아할까요? 선택이 적은 걸 좋아할까요? 자,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59페이지. 159페이지에 첫째, 선택사항이 많다는 것은 선택을 하는 과정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뇌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뜻이다. 둘째, 선택지가 많아지면 그만큼 기회비용이 많아진다. 따라서 인간은 후회를 줄이기 위해 낮은 기회비용을 치르려고 한다. 슈와츠 교수는 이를 선택의 역설이라고 명명한다. 이처럼 선택지가 많다는 게 어느 상황에서나 좋은 것은 아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결정한 뒤 자신의 판단을 확신하지 못해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독일의 젊은 저널리스트 올리버 예게스가 쓴 결정장애 시대라는 제목의 에세이가 의외의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책으로 출간됐다. 사실 많은 학부모들이 샤론 코치 연구소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 자녀의 과목별 학습 로드맵을 짜주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상담이 있었는데 엄마가 고민하시는 거예요. 현재 국어 한 5개, 뭐 수학 한 4개, 어떤 거는 학원에, 어떤 거는 엄마표.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얘는 이래서 중요하고 얘는 이래서 중요하고 혼란스러운 거죠. 그럴 때 제가 어머님 이거는 하시고요. 이거는 끊으시고요. 이거는 나중에 하시고요. 이거는 오히려 부족하니 얹으시고요. 이렇게 해주면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간결해 보이고 입시도 쉬워 보이고 그런 것도 일종의 결정장애거든요. 너무 많아요. 즉 너무 많은 정보는 여러분한테 결정장애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 손해보기 싫으니까. 혹시 나의 판단이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리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코스코 가면 편한 것 같아요. 그냥 햄 3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사면 돼요. 이거는 짠맛, 이거는 덜 짠맛.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업에서, 모든 마케팅에서 심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심리. 예, 심리를 알아야 된다. 자, 160페이지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알프레드 아들러. 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자기 결정.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유전이나 성장 배경, 나고 자란 지역이나 입사한 회사 등 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결과다. 그러나 그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은 우리 자신이 내린 수백만, 수천만 번의 결단이다. 그것은 누군가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자신의 의지로 내린 것이다. 만약 당신이 부모님의 가치관을 따르며 살고 있다면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것은 당신이다. 저는 어떤 얘기 많이 하냐면요. 엄마들 중에서 부모님이 저는 대학을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돈을 벌어서 동생 학비를 댔어요. 저는 정말 공부가 하고 싶어요. 저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워요. 이런 부모들 가끔 계세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진짜 본인이 대학을 가고 싶다면 방통대학이나 사이버대학을 도전하시고요. 아니면 평생교육센터에서 학위를 딸 수도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해보세요. 그리고 더 이상은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전쟁터도 아니고 본인이 노력만 한다면 본인이 의지가 있다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 도와줄 수 있거든요. 특히 제가 엄마 탈출 넘버원이라는 프로그램 만들잖아요. 그건 엄마들이 자기의 꿈을 더 펼쳐 있도록 나라에서 기관에서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자칫 우리 아이들의 꿈과 도전을 꺾는 거 아닌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자, 164페이지입니다. 자, 자녀를 나와 다른 주체적 인간으로 인정하고 주도성을 부여하는 것은 본능과 다르게 매우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의식적인 노력. 의식적. 즉 뭐냐. 부모가 자식을 자꾸 나라고 동일시한다면 자식은 불행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떼어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노력하셔야 돼. 쟤는 부모는 아까 말씀드렸죠. 최초의 타인이라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분리, 아이의 자율성을 주게 여러분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170쪽도 볼게요. 아이들의 감정 조절 능력은 엄마들의 감정 조절 능력과 정확히 일치한다. 감정 조절 능력이 좋은 엄마들은 자녀의 실수나 좋지 않은 결과에도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있었고 아이의 행동에 조력자로서 유연하게 참여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만일에 아이가 어떤 테스트를 받아요. 근데 엄마가 그 테스트 결과에 너무너무 예민하면 아이는요.
여튼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안달복달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실수가 나오죠. 여유가 없는데. 실제로 시험 불안증이라든가 신학기 증후군 같은 거는요, 부모의 너무 과한 기대가 아이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엄마는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립니다. 너무 얼굴에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고. 너무 기뻐도 기쁜 척 하지 말고, 너무 슬퍼도 슬픈 척 하지 말고, 너무 좌절해도 그 표현하지 말아야 돼. 왜? 많은 아이들이 첫 번째 엄마 표정을 봐요. 우리 엄마 오늘 기분 좋은가? 우리 엄마 오늘 기분 나쁜가? 우리 엄마 화났는데 나 때문인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이를 위축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감정 조절하는 거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자, 171쪽 보면요. 자율성과 관련해서는 부모 자신의 심리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비로소 자녀에 대한 관용이 생긴다. 관용. 또한 자녀와 일정 부분 거리를 둘 때 시야가 확장되며 자녀의 장점도 보이고 기다릴 수 있는 용기도 생긴다. 그런 부모를 보며 아이들도 힘껏 감정의 기지개를 펴고 실수와 실패라는 스트레스에 맞설 용기를 갖추게 된다. 그때 자율성이라는 심리적 에너지도 빛을 발하며 낯선 세상을 마음껏 탐색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긴다. 무슨 얘기냐? 엄마가 조금 여유를 갖고 아이가 실패해도 기다리고, 그래, 뭐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끝을 보자, 기다려보자, 실력 키워보자, 아 됐어, 고생했어, 또 하지 뭐가 문제니? 이렇게 됐을 때 아이 성공한다는 얘기죠. 자, 제가 이 프로그램 전에 들은 예가 뭐 모차르트, 뭐 베토벤, 너무 옛날 사람 아니야? 옛날에 그랬잖아. 그들을 키울 때는 그때만의 시대상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페이스북 하세요? 페이스북. 예.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이 책에서는요, 현존하는 현대의 그 위대한 인물들도 소개하더라고요. 예. 그들을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가 봤더니, 자, 186페이지에서 187페이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학창시절 컴퓨터와 친해질 수 있었다. 물론 언제? 중학교 1학년 때래요. 자, 아들의 관심이 남다르다는 것을 간파한 발음이 안 되네요. 아버지는 자, 아타리 800이라는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를 직접 가르치셨어요. 자, 저커버그가 점점 더 관심을 보이고 재능의 두각을 나타내자 아버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불러 과외를 받도록 해주었다. 그 결과 고등학교 때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특채 영입 제안을 받을 만큼 실력은 일취월장했다. 저커버그가 2004년에 하버드 대학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그거 정말 재미있겠다. 내 생각대로 멋지게 한번 해보렴 하고 말했다. 제가 이 내용은 여러분 별표 쳤어요. 왜 별표 쳤냐면 과연 이 내용이 이런 것처럼 평범한 얘기인지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게 공교육에서 아니면 본인이 좋아서 한다고 되었을까?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집집마다 컴퓨터 없었어요. 물론 얘가 아주 빠른 시기는 아니지만 일단 중1 때 아빠가 컴퓨터 줬어요. 얘가 재밌어 하네요. 자, 아빠의 능력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가장 중요한 일, 고도의 전문가를 초빙했어요. 그래서 실력을 키워줬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나중에 어디 들어갔어요? 하버드 들어갔어요. 하버드 들어갔는데 얘기했어요. 사업한다고 학교 그만두겠다고. 과연 이 내용은 하버드를 그만두라고 격려한 거를 자랑하는 건지, 아니면 도대체 우리 애들은 하버드에도 갈 수 있는 건지, 저는 이게 고민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도대체 우리 지은이가 어떤 생각을 하신 건가? 이걸 어떻게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하버드 들어가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다고 최고의 기술자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어요? 뭘까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꼭 마크 저커버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너무 단기간에 너무 빨리 결과를 요구하고 그렇다면 이 아이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힘들 것이다. 만일에 어떤 친구가 사업을 할 때 그게 생계형이고 그거를 꼭 해야지만 내 식구가 먹고 살고 내가 당장 월급을 받지 않으면 만일에 생계가 힘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제가 예전에 그 결혼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제가 모시던 회장님께서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자, 네가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면 그거는 생계와 별도로 해라. 즉, 너가 너희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업해라. 그래야지 배포도 크고 정확한 판단도 하고 네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또 혹자는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몇 년을 놀아요. 뭔가 한대요. 자, 부모 입장은 어떻게 해요? 불안해 죽어요. 쟤 언제 취업하니? 쟤는 언제 돈 버니? 쟤는 왜 저러니? 당장 부모가 걔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지 않는다 해도 몇 년 동안 놀아 있는 거 우리는 솔직히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거 견디고 기다려 보는 거죠. 여기서 아마 믿고 기다린다는 말이 나오고 요즘 여러분이 좋아하는 덕후, 매니아, 1인 전문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건 어려워요. 왜? 현실과 많이 부딪히니까. 근데 어느 정도의 기간은 우리 아이들이 웅크리고 고민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바탕은 부모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이 아이가 자기가 벌어서 돈을 벌어서 식생활을 해결해야 되고 주거비를 해결해야 된다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가 유대한 건 알겠지만 이런 환경을 제공한 부모가 뒤에 든든하게 있다는 거. 그리고 나를 포함한 많은 학부모들은 그런 부모가 사실은 되고 싶다는 거. 그래서 씁쓸하기도 하고 또 너무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낭만으로 생각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글은 제가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뒤에는 누가 있었는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의 때 얘기합니다. 교육과 재테크 두 마리 다 잡아라. 교육만 잘했다고 나중에 막상 자식이 사업한다 뭐한다 백그라운드 제공 못할 때 우리가 또 굉장히 실망하겠죠. 이런 것들도 이 책에 있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마저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